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강성욱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에 스톡옵션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인사노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넘어가고 쭉 개관해 보시면은 이제 그 노동관계법이 크게 보면은 개별적 노동관계법이랑 집단적 노동관계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개별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근로자와 회사와의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크게 보면은 집단적은 이제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인데, 오늘은 스타트업은 이제 뭐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와 이제 회사와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 전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를 개관하고 근로시간, 임금, 그 다음에 해고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중요한 근거법령을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상에서도 이제 어떤 개별적인 회사가 지켜야 되는 사항들을 많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회사가 주최해야 되는 의무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두 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이제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 법령,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근로자 몇 명인데 어떤 법 적용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법이 적용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한 달 전에 이제 총 사용한 근로자 수를 한 달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 수 한 달에 우리 계속 5명 근무했는데요라고 하면 5명이 돼버려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들쭉날쭉하죠. 사실은 6명 됐다가 4명 됐다가 7명 됐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30 한 달에 30이라고 하면 30 곱하기 그러면은 7명 있었던 날짜는 7일이다. 그럼 7 곱하기 7 더하기 5명이 근무했다. 그러면은 5명 곱하기 10일. 그다음에 또 나머지 10일은 2명 근무했다. 그러면 20. 그 총 사용한 근로자 일수를 3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시 근로자 수가 나오겠죠. 그 상시 근로자 수를 도출한 다음에 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들은 근로적 계약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 명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해고 예고 한 달 전에 해야 된다는 것 등등등 보시면 돼요. 휴게 시간, 임금 지급 원칙에 관한 조항들, 모든 금액을 직접 다 지급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고, 유급휴일도 적용이 되고요. 쭉 보시면은 아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시면은 모성보호 조치도 다 적용이 되고, 이제 5인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 것들은 해고 제한, 뒤에서 이거 다 나올 건데 이런 규정들은 5인 이상이어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지급도 마찬가지고, 연차 유급도 5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법도 5인 이상일 때만 적용이 되고요. 10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신고하셔야 되고요. 30명 이상 되면 노사협의회도 설치하셔야 되고, 50인 이상이면 장애인 고용인데 이거 0.31%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3.1%일 겁니다. 아마 3.1%이고, 100인 이상이면은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금 납부하셔야 되고요. 500인 이상이면은 어린이집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무엇이냐가 판례가 또 뒤에 나오면 이제 임원과의 구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근로자성은 어떤 계약,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휘 감독 관계, 지시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은 위탁 실습 등 전공의, 의사죠.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자세히 나올 건데, 회사의 이사나 C레벨이라고 불리는 임원들도 그 지위나 명칭은 다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장님의 지시와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한다면은 근로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케이스별로 달리 봐야 된다. 이 등기 보면은 임원이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왜 다투냐면은 근로자성이 인정돼야지만 퇴직금
받잖아요. 보통 이제 나가면서 퇴직금 달라고 소송을 많이 제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평가된 사례도 있고 등기 임원인지 등기했나요? 뭐 그런 것도 보거든요. 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수습 기간, 시용 기간도 두시는 경우가 있죠. 몇 개월 이제 근무를 해보고 정식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는 걸 결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시용이랑 수습은 법적인 의미로는 나눠져요. 그래서 시용은 본채용 전이고 수습은 본채용 후라고 의미를 하는데 실무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쓰시는 것 같아요. 실무에서는 그냥 우리 뭐 3개월 동안 해보고 뭐 채용할지 결정합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구별이 별로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여기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이제 뭐 3개월 동안 우리 수습이야 이렇게 말만 하는 건 안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기간은 법에는 정하는 게 없는데 보통 3개월로 정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할 때가 중요하죠. 근데 판례는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판례는 해고를 할 때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요건들을 요구를 해요. 한국은. 근데 수습 기간도 사실은 근로계약에 포섭이 됐다고 그 이후 단계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면은 해고랑 똑같이 수습 기간을 그럼 둔 이유가 뭐냐? 해고처럼 엄청나게 어렵게 그거를 거절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근데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리하면은 수습 기간을 두지 않은 정식 근로자 채용할 때 정규직 근로자 채용할 때는 해고를 하려면은 법에 정해진 판례상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수습 기간은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엄격한 요건은 아니고 더 완화된 기준이에요. 객관적 합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을 해 두시거나 판례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같은 근로자와 비교를 했을 때 뭐 어떠한 점에서 모자라다던가 뭐 그런 기준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채용 거부에는 저런 요건이 존재해야 된다. 다만 정식 해고보다는 완화되어 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근로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근로 시간은 다 아시다시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초과시 가상수당 지급되고요. 휴게 시간도 4시간 근무는 30분, 8시간은 1시간 보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장 근로 시간은 이것도 다 많이 아실 건데 일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사면 합의에 따라서 일주 8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추가 연장하는데 주의하실 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입니다. 근로자 대표라는 말도 나오는데 근로자 대표가 뭐냐면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근로자 대표. 이게 원래 법에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자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그리고 노동자가 없으면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예요. 근데 뭐 실무상 근로자 대표 이렇게 뭐 선출하는데 보통 근로자 대표로 하면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의서에 이렇게 사인하고 그래서 뭐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 대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 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해서 주중에 연장 근로 12시간 했다면은 토일은 휴일 근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52시간은 우리가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데 주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이 포함된 시간 보통 주 52시간제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주 40시간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연장 근로 하는 12시간을 모조리 포함시켜서 마치 52시간이 이렇게 연장 근로를 뭔가 당연시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주 52시간 언론에서 하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주 52시간은 그렇게 도출이 된다. 그다음에 뭐 법에 정해진 운송업이나 보건업에 대해서는 특례 업종에 대해서는 내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위배하시게 되면은 이제 형사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래서 고용노동청이 담당을 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뭐 보건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경찰과 같은 공무원한테 경찰과 같은 지위를 준 거예요. 특별사법 특사경이라고 저희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특별한 수사와 뭐 송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 개시 권한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이제 민원 제기 이런 거 보통 그 뭐랄까 나가는 게 그 절차가 매끄러지지 않았을 때 한꺼번에 다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 그래서 민원 제기 진정을 넣으면은 고용노동청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요. 뭐 서민 인정 시에는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요거는 뭐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구약식 약식 절차로 넘기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공판 절차 약식 절차는 그냥 뭐 벌금 얼마 약식 그 결정문이 그냥 날라옵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에 한번 서느냐 안 서느냐의 차이인데 공판 그 재판이 열리는 구공판을 할 수도 있고 기소유예나 무혐의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 뭐 사안이 굉장히 경하고 초범이고 합의가 있고 뭐 그럴 때 기소하지 않겠다 혹은 아예 죄가 안 된다 무혐의 이런 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근로시간 앞서 보신 건 원칙이고 지금 이제 유연근로제의 유형들을 볼 텐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먼저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시기별로 업무량의 편차가 많거나 우리는 이때 일이 확 몰려서 프로젝트가 이때 있어. 그럼 프로젝트에 확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근로시간 제한 있으면은 형사처벌 되잖아요. 넘기면. 그러니까는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2주 단위가 있고 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눠지는데 2주는 한 주 많이 일하고 한 주 적게 일해서 평균 맞춘다라는 거고 6개월은 보시면은 특정 주 52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 일이 몰리는 1, 2, 3월에는 52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4, 5, 6월에는 28시간 일하고 그러면은 보시면은 단위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52시간 일하고 한도 특정 주 52시간이 한도예요. 일이 많은 1, 2, 3월에 52시간 일하고 4, 5, 6월에 28시간 일하고 평균 40시간 이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2주 단위는 1주 최장이 48시간 그 다음에 다른 주 맞춰가지고 2주 첫째 주 둘째 주 평균 내서 40시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가산임금은 특정 주에 그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해당 가산임금은 지급하셔야 돼요. 특정 주에 48시간 초과 임금했을 때는 가산임금 지급하셔야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위 기간 평균 40시간 초과,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초과하면은 초과하는 경우에 그 분량에 한해서 가산임금 지급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을 초과해서 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매 근로일 종료 후 연속해서 11시간 휴식 시간을 보장을 해야 돼요. 24시간이면은 그러니까는 뭐 하루에 뭐 엄청나게 많이 일하면은 11시간 휴식 시간은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근무가 강도가 높은 기간이 법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될 의무가 사용자한테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은 이거 앞서 본 거는 근무 시간을 확 많이 했다가 확 줄였다 그래서 평균 내서 맞추고 이런 건데 이 선택적 근로시간은 일한 시간을 정산을 해가지고 임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정산 기간별로 총 근로시간을 정한 다음에 업무 시작 종료 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내 가지고 정산을 해서 나머지 뭐 초과 일한 돈이 있으면은 준다 이런 거고요. 정산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 선택제, 뭐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있는데 완전 선택제는 시작과 끝을 그냥 완전히 선택을 하는 거고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그 사이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선택이 아니라 코어 근로시간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이때는 근로시간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전후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분류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정상 기간이 1개월 마찬가지로 1개월 초과해서 운용하실 경우에는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 부여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40시간 초과하셔서 정산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초과하셔가지고 초과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적 근로시간을 하시려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때 말씀드린 건데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면 숫자로 보면은 정상 기간 1개월이고 그럼 근로일수가 22일이죠. 합의된 근로시간이 우리가
154시간이에요. 1일 7시간씩 일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근데 실근로 시간이 160시간이 됐으면은 15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법정 근로시간에는 미달을 하죠. 1일 8시간이니까요. 계산해 보시면은 176시간인데 여기에는 미달하니까 가산수당은 지급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가산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이 초과했을 때만.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160시간 일했으니까 160시간 곱하기 통상임금 지급하시면 되고, 정상기간 1개월이 합의된 근로시간인데 176시간인 경우 합의된 근로시간이, 그리고 실근로시간이 180시간이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합의된 근로시간 176시간 초과하고 법정 근로시간도 초과하죠. 그러면은 176시간 임금 지급하시고 나머지 4시간은 가산임금 1.5 곱해서 지급하시면 돼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장 밭 간주 근로시간제인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뭐 밖에 출장이 잦아가지고 뭐 출근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라는 경우에 쓰이는 건데 근로시간 형태는 유지되는데 합의된 근로시간만큼 일하는 걸로 간주한다인데 중요한 거는 근로시간을 체크하시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별도로 사용자가 관리하거나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하는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쓰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지시 승인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발생했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량 근로 시간인데 이제 업무 시간을 배분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상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보통 시간에 관해서 뭐랄까 근로계약은 위임은 아닌데 뭐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되는 업무들, 예를 들어 뭐 며칠까지 결과물을 만들어 오되 뭐 알아서 좀 해라, 연구개발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구 업무 보통, 그다음에 뭐 방송, 회계, 법무, 특허, 자산운용 이런 뭐랄까 시간이 내가 자율적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투입해야 될 때 제한 근로 시간을 좀 많이 쓰는데 여기도 보시면 업무의 수행이나 수단, 근로시간 배분 이런 재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지면은 또 재량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근데 참고적으로 뭐 업무 방향이나 목표 이런 기본적인 업무 지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재량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뭐 더 많이 일했다거나 뭐 더 적게 근로했다 그래도 재량 근로 시간 정한 시간이 바뀌지 않아요. 다만 여기도 똑같이 사용자의 특별한 뭐 지시나 승인에 따라서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했다면은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게 되면 서면 합의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서면 합의에 들어갈 내용도 뭐 대상 업무, 뭐 구체적 지시를 안 한다는 내용, 뭐 대상 업무나 시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 수행이나 시간 배분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 안 할게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서면 합의에 따라서 시간 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를 정해가지고 서면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재량 근로 시간에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죠라고 생각이 만약에 든다 그러면은 재량 근로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 재량으로 근로 정한 시간은 이미 다 출근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다 출근했다고 전제하고 연차 수당 같은 거 다 부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제도를 선택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넘어가서 보상휴가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보상휴가 사용 안 했으면 미사용건 급여 지급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지급해야 되는 보상에 따른 시간을 지급 줘야 돼요. 예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휴일에 와서 일했다, 4시간 일했어요. 그러면은 6시간을 만약에 보상휴가로 줘야 돼요. 왜? 1.5 곱해서 돈 줘야 되니까. 돈 대신 준다고 한다면은 4시간 일했으면 4시간 보상휴가 주는 게 아니라 6시간 줘야 된다. 뭐 그런 것이고요. 넘어가서 이제 임금입니다. 포괄임금제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뜻은 연봉 내 기본급, 특정 수당, 연장 근로시간, 휴일에서 전부 다 그냥 어쨌든 뭐 가산수당 다 포함돼서 줄게예요. 상시 2017년도 기준으로 많이들 하시고 있는데 밑에서 보시듯이 이게 다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감시 단속적 근로 그러니까 뭐 경비원들 아니면은 평소에는 평온했다가 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갑자기 급박하게 대응해야 되는 업무, 단속적인 업무들에는 근로 시간에 산정이 이런 업종과 같이 근로 시간에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을 약정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포괄임금은 딱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이 수당을 뭐 잠탈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많아요. 우리 그냥 너 다 일한 거 다 포함된 거야, 여기에 더 지급 청구하지 마라고 말하기 위해서 많이 체결이 돼요. 예전 2010년도 대법원 예전에는 그 감시단속적 포괄임금제를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이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포괄임금제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도중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봐요. 포괄임금제가 많이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이 있었느냐 존재 여부를 먼저 따지고 있으면은 그 있는 것에 대해서 유효성을 따지고 이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 포괄임금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근로계약이나 뭐 취업규칙이나 이런데 그 가산임금 지급한다는 세부 항목 같은 게 있으면은 포괄임금제가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판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시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 법정 수당에 포괄임금제에 다 포함돼가지고 줄게 하는 게 나중에 봤더니 법정 수당에 미달하면은 그 부분은 근로자한테 불이익해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미달되는 부분은 지급을 해줘야 돼요.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근로자들은 굳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포괄임금제를 체결해서 그러면은 그냥 뭐 한꺼번에 얼마 이렇게 그냥 지급하시는 게 아니고 그 구체적으로 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기본급 정하시고 기본급에 따라서 뭐 209시간으로 나눠 가지고 나온 시간에 한 달에 한 달 며칠에 몇 시간분의 연장 수당 그래서 곱하기 해가지고 이 부분 따로 보통 우리가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급여 그래서 보시면 급여 항목에 기본급과 구분해서 연장 근로수당 항목 추가하시고 월 급여에 산입되는 연장 근로시간을 따로 기재하시고 예를 들면 월 몇 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은 아시다시피 통상임금 곱하기 1.5배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뭐 판례가 다투어지는 게 있는데 포괄임금제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포괄임금제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법정 수당 받아야 되는 거 다 줘라고 하면서 다투는데 통상임금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많이 나오는데 통상임금은 뭐 근로자한테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그 소정 근로시간 혹은 총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래 돼가지고 왜 중요하냐면 통상임금 산정하실 때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연차 수당, 휴일 수당, 야간 근로 수당,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인지가 많이 다투어져요. 그리고 평균임금이라는 것도 또 있죠.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간 받은 금액, 직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그러니까는 평균임금은 어떤 근로자가 일한 총 시간 대비 총 임금에서 평균적인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상임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1시간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실 근로자가 일한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통상임금이 퇴직금에도 산입 기준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어떨 때냐 하면은 원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대로 해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통상임금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통상임금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포괄임금제 했다고 해놓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놓고 나중에 월말에 가가지고 근로자가 얼마 일했구나. 근데 이거보다 뭐 추가적으로 더 일했네. 그럼 요거 정산해서 지급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포함된 이거는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 아니라 그냥 연장 근로수당이에요. 포괄임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어차피 다 추가적으로 들쭉날쭉 할 건데, 추가로 일한 거는 그거 계산해서 이거에 얹어서 더 준다고 한다면은 아니죠. 그거는 포괄임금제가. 그래서 이제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쟁점은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은 이제 퇴직금 이런 건 다 꼼꼼히 계산해야 됨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에는 14일 이내 그 퇴직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다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 돼가지고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퇴직 위로금은 퇴직이라고 참조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뭐 퇴직할 때 퇴직금도 아니고 그런 지급해야 될 금원이 아닌데 주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 위로금이라고. 근데 그럼 이것도 14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또 뭐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요거는 뭐 포함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퇴직위로금은 지급법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될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은 뭐 만약에 주신다고 한다면은 참고를 하시고, 절차도 이것도 근로자가 이제 고용노동청 찾아가면은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체불임금 이제 액수 확정이 되고, 이것도 형사처벌이니까 형사처벌 되고, 민사도 같이 오죠. 돈 안 준 거니까 달라고 민사소송 제기될 텐데, 밑에 보시면은 이거 소액차당금 제도가 있어요. 소액차당금이 근로자들이 보통 사업주한테 돈 받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범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차당금은 그냥 줍니다. 미리 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이면은 사업자가 안 줘요. 근로복지공단이 이거 한꺼번에 다 모아서 사업주한테 우리가 대신 지급한 거 줘. 나중에 근로복지공단하고 구상하게 돼요. 사업자한테 다시 달라고. 근로관계 종료, 이제 일하고 돈 주고 끝나는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 자발적 사직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고하시면 사실은 됩니다. 퇴직의 효력이 생기는데, 만약에 사직 효력이 아직 발생했는데 무단결근한 경우가 있으면은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 임금에 반영을 할 수가 있다. 아래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권고사직이라는 게 많이 이루어지죠. 권고사직은 자발적 사직인데 회사의 사정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는 나가달라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나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부인됩니다. 귀책 사유라고 했는데 뭐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법에. 이게 수급 자격이랑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자발적 사직인데 권고사직으로 해줄게, 실업급여 타라고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러면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부담될 수가 있고, 제가 뭐 찾아보니까는 요즘 요거 조사하는 고용보험조사관인가 이걸 따로 둬가지고 따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용보험수사관이네요.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발각되는 경우는 내부 신고인 경우가 많아요. 내부 신고를 하면은 그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내부 신고해가지고 한번 신고당하면은 이거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면은 쉽게 뭐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내부 제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고 예고인데요. 해고를 하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고, 안 했으면은 30일치 통상임금 지급하셔야 됩니다. 예외 사유로는 3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인 경우, 그 다음에 천재지변은 뭐 넘어가지고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예외 수단은 3개월 미만은 명확하잖아요, 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줬다가 나중에 이런 거를 사실을 하려 그러면 힘들어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어떻게 판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예외 사유가 있다. 그래서 예고제도는 해고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그러면은 30일치 주시고 예고수당 주시고 안 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해고를. 그다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요.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에 그 기간이 도과하면은 노동위에 구제 신청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징벌을 하지 못한다인데, 이거는 이제 해고는 크게 보시면은 징계 해고가 있고 경영상 사정에 의한 해고가 있고 통상 해고,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어져요. 각각의 요건이 다 다릅니다. 해고가 그냥 해고가 한 개가 아니라 종류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안 되는데, 징계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있을 때를, 징계도 뒤에 해고가 붙어서 그런데 어쨌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일종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요건이 징계 사유가 존재를 해야 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유가 있고 절차를 거쳐도 그 징계의 정도, 해고가 최대로 센 그 제재겠죠. 어떤 징계의 종류와 이 사람이 한 잘못 사이에 비례 관계가 맞아야 돼요. 그걸 또 따져요. 만약에 나중에 다툼으로 노동위원회나 아니면 뭐 나중에 법원으로 가서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 요건 세 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징계 해고가 나 부당해요라고 해서 다툴 때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근로자는 다 문제를 삼겠죠. 나한테는 해고 사유도 없었어요. 해고 사유 시합규칙이나 뭐 그런 데 규정해야 되는데 나한테 해고 사유, 사실관계 다툼이겠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절차 거쳐야 되는데 회사에서 절차 안 거쳤어요. 절차 하자도 다툴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잘못에 비해서 회사가 너무 과도한, 이거는 징계 양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도한 징계예요. 요 세 단계를 다 다투게 돼요. 그게 그냥 정당한 이유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 보시면 이제 판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그래서 보통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뭐 개최 일시 장소를 통지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절차를 위반하면은 효력이 없다. 뭐 근데 하자 치유도 언제나 있어요. 뭐 그런데 출석해가지고 아직 통지 안 했는데 내가 출석해가지고 출석 통지 절차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 하고 다 그냥 와서 얘기해요. 뭐 자기 뭐 징계에 대해서 소명을 충분히 해요. 그러면은 그 절차에 대한 하자는 치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 보신 대로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취약한데 어쨌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 해고는 쭉쭉쭉 보시면 됐고,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한번 볼까요? 뭐 직장 상사인 영업과장에게 동료 직원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뭐 4차례 걸쳐 욕설 및 폭언을 한 경우, 그 다음에 3개월간 59회 무단 외출, 뭐 7일간을 지각하고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거고, 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 같은 것도 고려가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징계 양정하면은. 사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장황하지만은, 판례가 징계 양정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종합적인 고려입니다. 그 징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다 고려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횡령하면은 해고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이거 전부 다 법에 갖추어진 요건들이고요. 이 엄격한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정리해고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회사 어려워가지고 나가주세요 정리해고, 이런 거는 사실 뭐 권고사직에 해당될지언정 정리해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객관적 지표의 악화, 사업의 폐지 축소, 유휴인력 비율이나 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나 이런 거, 해고 회피 노력도 다 해야 됩니다. 사업상 내가 해고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까지 해야 돼요. 회사가 뭐 경영진 변경이라든지 노동력 재배치, 하도급 다 해약하고 희망퇴직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해고 기준도 공정하게 기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있어야 되고, 이 4가지 요건을 중복으로 다 갖춰야지만 정리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1개월 동안에 해고 규모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되고요. 우선 재고용 노력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 3년 이내에 해당 업무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그 근로자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상 해고인데 많은 2가지로 나눠져요. 그냥 통상 해고는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근로계약이 내가 저 사람한테 나는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는 저한테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데 통상해고로는 내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예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면은 뭐 요건이 두 개 나눠지는데 영양 부족이 있고 신체 장애가 있을 건데 영양 부족도 요건이 한국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직무 교육 훈련 재배치를 통해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개선 가능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야지만 해고해야 돼. 어지간해서는 영양 부족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신체 장애도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야 되고요. 이거 신체 장애도 뭐 다른 업무로 재배치한다든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업무 대신 맡을 수 있다? 그러면 해고 못해요. 그리고 법에 요양하고 온 이후로 30일 동안은 해고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통상해고. 앞에 보신 듯이 정당성의 판단 기준은 개선 기회 부여했는지, 업무상 지장에 얼마나 업무상 지장이 있었는지, 배치 전환이나 해고 회피조차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다 됐다고 사인을 주세요. 통상해고 이 절차 있으면 거쳐야 됩니다. 마지막 임원의 근로자성인데요. 임원이 무슨 근로자? 임원도 근로자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판례가 판단하는 요건을 보시면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정해지는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근무 장소 지정, 시간 구속받는지, 인사 규정 적용받는지, 구체적 지시 감독 받는지,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내가 대행할 수 있는지. 근로자는 내가 딴 사람한테 일 못 시키죠. 내가 해야 되죠. 이거 독립사업자성이라고 하는데 비품, 원자재, 작업 소유 등 소유관계 내가 그거를 갖고서 하는지 사업자한테 제공받아서 하는지 등등등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고 위임관계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야라고 판단되면 임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한다면 근로자성으로 판단될 수가 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그냥 지방노동위원회 가다가 중앙노동에 재심 거치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로 가면 되고 경업금지 약정이 중요한데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데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시면은 기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통 1, 2년 내의 범위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1, 2년 적용하면 다 유효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로자 판례가 고려하고 있는 요건들은 이것도 종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위, 퇴직 당시의 지위, 퇴직을 대가로 경업금지를 대가로 대가가 지급됐는지, 심지어는 공익적인 목적 이런 것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1, 2년 우리 경업금지 약정 할 거야라고 해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재반 사정이 중요하다. 핵심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는지로 판단이 돼요. 대가 지급 여부도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위약 예정 이거 보통 많이 문제되는 게 사이닝 보너스 혹은 연수 보내주고 의무 복무 그 의무 복무 안 하면 돈 회수인데 원칙적으로 위약이나 손해배상의 예정 얼마를 너가 나한테 반환해야 돼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취지는 이것도 그러면은 근로 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강제적으로 근로를 해야 되는 그 직장 선택의 자유, 이직의 자유가 있는데 근로자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의무복무의 기간, 받은 뭐 돈의 대가, 받은 돈의 성격 이거 근로자가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내준 것인지 아니면은 내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근로자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했는지 뭐 이런 종합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좀 빨리 했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따 Q&A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